그래도 빼곡하게 다 모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서울아카데미에서 국어 원장을 맡고 있는 이보라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까 부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19년부터 지금까지 광문고를 전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문고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는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의식하실 정도로, 누구보다도 광문고에 좀 진심이고 광문고를 많이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워낙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들께서도 이름만 보고 찾아와 주시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떨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설명회 때 떠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와, 이번에부터는 뭔가 좀 무게감이 달라지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책임감도 막중해지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광문고의 시험 경향이랑 그리고 제가 그 경향에 맞춰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 소개고요. 네,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14년도에는 광문고 1만 150명 이상 수강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총 1, 2, 3학년 25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탈이 좀 적은 편인 강사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하나하나 인원수가 많아도 잘 챙겨주고 있고 팀 운영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이들한테 대학 입시 이후에 연락을 잘 안 해요. 먼저 찾아와서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저한테 찾아와준 친구들, 그런 입결 결과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광문고 국어의 시험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키워드로 정리를 했거든요. 자, 일단 광문고 외부 지문이 상당히 많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변별을 교과서 외 지문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타 학교랑 다르게 그 외부 지문을 공지해주지 않으세요. 작년에는 그래도 교과서가 바뀌고 첫 해라서 그런지 두 번째 1학기 기말고사에서 범위를 지정해 주셨는데 다시 2학기 때는 비공개 외부 지문으로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이들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 변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외부 지문으로 아이들한테 긴장감도 부여하고 이 동시에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경향에 맞춰서 도큐ment 레벨업이라고 하는 수업을 내신 수업이랑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외부 지문, 아이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항수가 좀 많은 학교예요. 좀 과하게 많을 때는 40문제에 육박한 적도 있었어요. 50분에 40문제 쉽지 않거든요. 지문도 많고 처음 보는 지문도 있는데 이렇게 문항수까지 많아버리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보통 아무리 적어도 4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시간을 좀 관리하지 못하면 잘하던 친구들도 미끄러지기 쉬운 시험이 광문고 시험입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서술형, 원래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마다 작년까지도 광문고 친구들이 서술형은 좀 광문고에서 퍼주는 스타일이라 이거 못하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워낙 학원 의식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이제 설명회 영상을 어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여태까지 중에 가장 까다로운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퍼주는 서술형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서술형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이 치명적으로 좀 등급이 낮았었어요. 역대급으로. 자, 남자친구들은 이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사실 조금 부족해요. 어머니들 아마 뭐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카톡 아이들하고 나눠보면 알 거예요. 네, 아이들 단답으로 하죠. 혹은 자음으로만 대답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말을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서술해야 되는지 좀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분명히 배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신기하게 글로 못 써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추어서 제가 이번 올해는 피드백을 일일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구조로 서술형 대비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채로운 연계는 단순 암기로 풀 수 없는 교과서 지문과 외부 지문을 엮는다든지, 그리고 그 교과서 뭐 화작 지문인데 이거를 뭐 소설 지문하고 같이 엮어서 출제를 하신다든지 좀 다채롭게 연계를 하셔서 예상 밖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세요. 아이들이 절대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 중학교 때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좀 치명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독해력입니다. 처음 보는 글도 능숙하게 읽을 수 있고, 자, 처음 보는 시도 상징적 의미를 능숙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만 키울 수 있으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네, 능숙하게 아이들이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광문고를 예전에는 좀 그 학교 공부 조금 덜한 데잖아. 그 학교 좀 쉽다고 하던데 그래서 노리고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입결이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별을 하시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광문고 시험에 외부 지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을 제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보여드렸어요. 거의 절반에 가깝죠. 아이들이 아무리 교과서 범위만 파고 판다고 해도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네, 좋은 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막 100점 그리고 아무리 못 봐도 90점 초반대를 받았던 친구들이 처음에 이 외부 지문을 굉장히 우습게 봤다가 네,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고등학교에서 2등급, 3등급은요, 수시 원서를 쓰기 조금 어려운 점수예요. 2등급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데, 3등급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때 아무리 미끄러졌어도 기말고사 때 엄청 노력을 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 점수가 이제는 3등급이라서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첫 점수를 보고 점수 보고 놀라지 마세요. 생각보다 등급 컷이 작년에 낮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점수 보고 나 원래 100점이었는데? 나 원래 90점이었는데? 내가 왜 70점이지? 그래서 애들이 좌절을 하는데 등급 컷이 70점대였어요. 네, 이 외부 지문에 익숙하지 못한 친구들도 워낙 많고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친구들도 워낙 많아서 100점이 잘 나오지 않는 학교가 광문고 시험이에요. 외부 지문 반영비를 이렇고 등급컷도 제가 보기 편하시게 밑에 기록을 해놨어요. 좀 등급컷이 높았을 때가 2학기 중간고사였는데 이땐 100점이 전교에서 3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2명이 저희 학생이었습니다. 네. 중간 자랑.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첫 시험은 아이들이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를 해요. 근데 왜 점수가 저랬을까요? 외부 지문이에요. 네. 그리고 문항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 한 지문 못 풀었어요. 한 지문에 보통 4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그 4문제만 틀려도 싹 다 틀려도 찍어서 맞추는 건 조금 네.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지문을 다 찍는다고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대 점수보다 훨씬 더 낮은 등급 컷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낮았던 76점이 이게 2학기 기말고사였는데 중세문법이 시험 범위였어요. 근데 중세문법에도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현대문법도 어려운데 중세문법 지문에다가 외부 지문을 2지문을 추가를 하셔서 출제를 하셔서 아이들이 첫 장부터 하필이면 그 시험이 첫 장이었거든요. 첫 장부터 아이들이 절기 시작해서 역대급으로 낮은 1등급 컷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도 이거랑 비슷한 경향을 보일 거예요. 외부 지문을 고집하신 지는 꽤 오래됐고요. 문항수는 오히려 살짝 줄어든 거예요. 네, 문항수는 줄어들었지만 이 외부 지문 반영 비율에 대한 고집은 바뀌시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술형의 까다로움도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광문고의 서술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뭐 객관식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많은데 서술형을 조금 덜해도 등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점수 비중이 다른 거예요, 어머니들. 이게 7문제인데 이 7문제가 최소 3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만약에 3점짜리 7문제면 21점이잖아요. 객관식 문제를 다 맞아도 서술형을 다 틀려버리면 당연히 1등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서술형 대비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피드백을 애들에게 그러니까 매주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감으로 절대 풀 수가 없을 거예요. 느낌적 느낌 애들이 많이 찾거든요. 자, 얘들아 이게 왜 정답일까? 물어보면 애들이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네 느낌이 뭘까? 그렇게 물어보면 공부를 한 친구들은 그 느낌을 찾아가요. 제 생각엔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어의 상징적 의미는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느낌적 느낌으로 이건 부정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찾아가는데 대충 공부를 하거나 단순 암기를 했던 친구들은 적용과 활용이 아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외부 지문 말씀드리고 있는데 처음 보는 지문도 능숙하게 읽을 수 있으려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독해력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력이 좋아져야 영역별로 감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라 아이들에게 그런 수업을 지향하는 수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자료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시험지 캡처본을 올려놨어요. 네, 이게 좀 깔끔하게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제가 영역별로 어떻게 발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핸드아웃 자료에는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로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사진 자료는 여기에만 되어 있어요. 광고가 최근에 좀 기출이나 그 자료 저작권에 좀 예민해져 계셔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만 실은 건데 양해를 구할게요. 문학은 일단 기본 개념어 위주의 문제가 무조건 한 세트에서 한 지문씩 나옵니다. 개념어라고 하면 표현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고등학교 때 직유법, 은유법 이런 말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개념어 문제가 문학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은 출제가 돼요. 이게 출제가 되지 않은 문학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한 문제당 한 문제당 하나의 정보만 물어보면 이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걸 다른 지문하고 상호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표현의 효과까지 이해를 해야 능숙하게 오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몇 문제? 한 30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런 선지의 길이가 30문제가 되니까 아이들이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속도감이 느리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이 푸는 속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적용과 활용까지 할 수 있어야 능숙하게 빠르게 타임어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와 나의 복합 비교 대조, 아까 말씀드린 비교 대조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아이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 알아, 나 이 시에서 이거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선 이거 나올 거야, 이런 암기식 공부했던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상징적 의미 파악을 이제 요구하는 의미 파악 문제를 객관식으로도 출제를 하지만 서술형으로도 많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처음 보는 시인데 상징적 의미를 물어봐요. 혹은 이 문제처럼 다른 시,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이었거든요. 보기 지문에다 처음 보는 시를 넣어놓고 자 여기에서 본문에 있는 상징적 의미와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를 모두 골라 쓰시오. 모두 고르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틀립니다. 이번 회에는 정말 얄짤없이 서술형에 감점을 하셨던 게 광문고 서술형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저 중에 하나 맞으면 1점이라도 주셨어요. 근데 이번엔 모두 골라 쓰시오가 발문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안 쓰면 빵점. 이렇게 얄짤없이 점수를 깎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런 등급컷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도 처음 보는 시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독해력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법은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수능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애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이제 소리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에 대한 영역 문제인데 보통은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 무슨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됐던 이제 그런 것들이 중학교 스타일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비음아야? 유음아야? 국외음아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학교 스타일인 반면 이제 광문고 문법은요. 완벽하게 수능형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 지식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음이 어떤 무슨 화가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동화의 원인을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들께서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는 저게 왜 활용 문제야라고 보시겠지만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의문의 변동 환경만 외우게 되면 절대로 풀 수 없는 활용형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능이 지향하는 바이고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까지 능숙하게 풀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적용과 활용과 그리고 수업 자체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 개념은 탄탄하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처음 보는 예문에서도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뭔데, 그리고 이게 일어나서 바뀐 게 실제로 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리마인드 테스트가 있고요. 아이들이 절대 어려워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잡아줄 예정입니다. 문법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광문고가 문법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세문법이에요. 중세문법의 가나 지문이 교과서 지문이었고, 다라가 교과서에 없는 외부 지문인 거예요. 어머니들 보기에도 되게 뭔가,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한자어도 있고, 뭔가 길고, 근데 이 내용이 첫 장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첫 장부터 이제 지레질거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차분하게 내가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리고 사실 제가 숙제를 줬던 지문들이에요. 네, 이런 광문고의 외부 지문 반영 크다는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숙제에서도 외부 지문을 문법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부 지문을 숙제에서도 했었고, 우리가 주간 테스트에서 풀었던 거라 그걸 기억하는 친구들, 그리고 겁먹지 않은 친구들이 차분하게 문제를 잘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 생각보단 등급컷이 높았어요. 저는 더 처참하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숙제에서 풀었고 주간 테스트에서도 익숙해졌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능숙하게 푼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문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법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밑줄 친 부분 외의 내용을 변형할 경우, 이거 조건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서술형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아이들이 주저리 막 써도 거기 안에 답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마음이 약해서 그러신지 점수를 주시는 편이었거든요. 여기에 정답이 있으니까. 근데 명확하게 이번에는 발문 조건 혹은 조건이 아예 써져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을 썼을 땐 그냥 가감없이 빵점 처리하세요. 네. 그렇게 좀 얄짤 없어지는 서술형 그게 광문고 스타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는 모의고사 유형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활용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 지문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진 않으세요. 문제는 변형을 하고요. 단지 모의고사 기출 유형으로 변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 문제를 그대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 일치, 그리고 적용 보기 활용 문제, 어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추론 문제였어요. 본문에 실제 모의고사 기출에서는 그렇게 뚫어놓지 않은 본문에다가 그냥 어떤 특정 내용을 지워놓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의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너희가 한번 추론해봐, 이런 추론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고2, 고3 스타일의 문제이거든요. 원래는 1학년 수준에서 추론 문제는요, 지문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변형 문제를 내실 때 조금 욕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고2, 고3 수준의 추론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서술형이 독서 외부 지문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보기 지문을 활용을 해서 이 보기 지문을 본문과에 적용하고 그 결론 도출을 해서 특정 정보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도 조건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이 조건을 간과해서 4점을 날렸어요. 네, 여기서 조건은 한 문장, 완벽한 문장으로 쓰시오인데, 아이들은 보통 이제 시간이 없고 마음이 급하고, 그 정답을 내가 알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기쁜 마음에 조급해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숙제를 하거나 원래 습관대로 그냥 단답으로 써버려요. 뭐뭐함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쓰면 당연히 한 문장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장은 무조건 다로 끝나야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은 친구들이 대거 감점을 당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발문도 이제 조건이 된 거라 좀 꼼꼼하게 이런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그것대로 쓰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라국어가 어떤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클리닉 운영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클리닉을 이제 투입해서 하는데, 제가 특정 요일에 특정 시간에 특정 친구들만 하지는 않아요. 저는 특히 부족한 친구들을 좀 챙기는 편이에요. 부족한 친구들은 저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누구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심하게 부족한 친구들, 혹은 너무 잘해서 시간을 많이 뺏길 필요가 없는 친구들, 이렇게 양극화된 친구들을 제가 품고, 대부분 이제 뭐 2등급이나 1등급 후반이나 2등급이나 3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이제 클리닉 선생님들께서 담당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 클리닉팀은요, 다 국어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랑 일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팀장님도 지금 벌써 이제 2년 차가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아시고요. 제 수업 영상을 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했던데? 너 왜 근데 이거 못 풀어? 이렇게 클리닉 때 운영을 하실 정도로 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랑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조교들은 다 광문고 졸업생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적극적이었는데 일을 할 때도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숙제를 한 2주 정도 안 해왔어요. 그러면 제가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애들이 챙겨요. 조교 친구들이 자기 후배들을 챙겨요. 너 지금 2주째 숙제 이렇게 대충 해올 거야? 너 뺏긴 거 이거 숙제 한 거야? 자기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챙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보일 때 멘토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워낙 광문고에서 좀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 학생부, 세특 이런 것들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너무나도 능숙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라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선배들과의 멘토링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이런 경향이니까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단순히 취향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학생부나 세특을 썼을 때 선생님들의 반응까지 아이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어렵지 않게 고등학교 생활을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을 일부러 조교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교재랑 워크북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저는 기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사예요. 기본 개념이 없는 그냥 요령만 부리는 스타일의 시험은요, 결국엔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1학년 때까지는 이제 모의고사가 지문이 굉장히 쉬우니까 그래도 공부를 조금 덜 해도 원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아시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수시에도 최저 등급이 모든 학교가 다 반영이 돼요.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수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능 점수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형 사고도 챙겨야 돼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독해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제 교재 구성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주워 먹기만 하는 아이들을 예뻐하지 않거든요. 물론 착실하면 예쁘긴 예쁘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예뻐요. 그냥 어떻게든 꿀팁만 찾는 친구들은 솔직히 조금 미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농담인데, 와, 너네는 어떻게 1, 2년간에 반짝 공부를 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저 옆 동네 애들하고 똑같은 등급을 받길 바라니?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꿀팁을 찾아서 열심히 조금 높은 등급을 받겠다. 과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근데 당연히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으니까 제가 또 효율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광문고는 이런 문제 스타일로 출제를 하니까 너가 여기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리고 너네가 헷갈려하는 건 A와 B니까 A와 B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 위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헷갈려하는 개념들을 쌓아서 아이들이 응용하고 적용하고 처음 보는 지문들 읽을 수 있도록 그 실력까지 키워주는 게 저의 지향이자, 그렇게 잘 따라온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잘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교재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복습도 하면서 자기가 의미하는 바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까 문학은 상징적 의미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능숙하게 그 의미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도록 빈칸 채우기 활동을 많이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채울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단어를 못 채우면 우리 아이가 그러면 숙제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실제로 피드백이 와요. 모르면 처음에는 답 보고 적으면 돼요. 대신 단순 뺏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면서 적으면 되는 거고, 이해하면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는 테스트 결과 보면 알아요. 네. 테스트를 보고 나면 아이들이 단순 뺏겼다. 얘가 진짜로 그래도 숙제를 할 땐 몰랐지만 이거를 이해를 해서 담아가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보고 그 아이와 또 다른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이론을 배웠다면 이론과 관련된 리마인드 테스트는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교재마다 이렇게 리마인드 테스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는 도큐ment 레벨업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 외 지문을 스스로 판단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도큐ment 레벨업 파트가 있고, 그리고 서술형 까다로워졌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또 아이들이 대비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아들들이 언어 구사력이 그렇게 말로는 잘하지만 글로는 잘 못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과제물을 거두면 제가 피드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런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감점이야. 그래서 감점 이렇게 써줄 예정이라 어머니들께서도 그런 이제 까다로워진 서술형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라는 막연한 공포를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무조건 제가 피드백을 해서 아이들이 너는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어.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전 레벨업 파트는 앞에서 배운 개념 그날 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도록 만든 파트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본 개념 복습, 기본 개념 복습. 그리고 학교에서 좀 신경 쓰고 있는 외부 지문이나 서술형 같은 것들은 제가 보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숙제를 제대로 하기만 해도 당연히 뭐 컨디션 난점만 없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과제물이 뒷받침해 줄 거고요. 그리고 레벨업 클래스는 제가 클리닉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 지역에 클리닉 안 하는 학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클리닉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라고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 2회로 오는 거예요. 주말엔 수업, 그리고 평일에는 보조 수업을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레벨업 클래스라고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리마인드 테스트로 복습, 그리고 오답 분석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오답 분석을 스스로 하게 하는 건 제가 원래 좀 기본 개념이 중요한 그 단원이 있을 때, 특히 학교 빨간 날, 학교에서 이제 안 가는 평일 빨간 날 아이들 다 싹 다 모아가지고 제가 리마인드 테스트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배웠던 거 정리도 하고 시험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시켰는데 그게 아이들은 괴로운데 효과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클리닉 때 시키려고요. 네, 매주 클리닉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분석, 오답 분석하는 파트를 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준표 테스트는 똑같은 테스트로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균을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어머니들 또 나중에 평균 점수 보고 이제 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평균 점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 자체에 놀라시지 마시고요. 그 평균 점수에 살짝 모자란 친구들은 기본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기본 개념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나름대로 이제 이 친구들은 레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이제 이중구조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힘들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왔을 때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 수준별 클리닉을 받게 될 거고, 그 클리닉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주 이제 2회 수업의 개념이 되는 거죠. 주말엔 수업, 평일엔 레벨업 클래스. 어머니들께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아이들 꼭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신 컨텐츠를 운영하는 건 이제 매주 나가는 교재와 워크북, 그리고 실전 직접 모의고사는 바로 시험 전날에 보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제 시험이 사실은 학교 시험보다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시험에 이제 적응을 하고 이것보다는 조금 쉬운 시험을 학교에 가서 풀게 되면 좀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시험 범위를 담은 이제 직접 모의고사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고전 필수 어휘, 아이들이 고전 어휘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부록으로 나가는 교재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 핸드북이라고 해서 시험 현장에 가서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시험 범위를 압축해 놓은 건데, 제가 참 이런 작업을 잘해요. 네. 또 약간 제 자랑이에요. 제가 자료 정리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자료 만들어줘서 시험에 도움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년에는 길거리에서 어떤 어머니를 만났는데 저는 그 어머니 얼굴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애가 선생님 핸드북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소개도 안 하시고 갑자기 저를 보시자마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핸드북에 제 얼굴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반가우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료예요. 근데 제가 미리 배분은 안 해요. 애들이 요약본만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주까지는 기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이제 필기노트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전주 딱 한 주 정도만 핸드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나가는 자료예요. 이거 미리 주면 애들이 이것만 봐요. 네, 그래서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만약에 살짝 집중력이 흐려져서 잠깐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봤어, 열심히 들었는데도 나 너무 힘들었어, 이럴 때 다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고, 이 홈페이지에 저의 모든 자료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필기노트는 수업 시간에 그 지문에 제가 판사했던 내용이나 아이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 보고 복습을 해요. 네, 그래서 지문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필기노트에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애들 놓치지 말라고. 근데 또 이걸 해주니까 애들이 이것만 기다려요. 네, 그래서 뭐가 맞나 싶은데 그래도 놓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그 주 평일에 꼭 올려주는 자료고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아이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은 주간 테스트, 그리고 이제 국어 내신 수업을 진행하는데, 내신 수업에 독해력 레벨업이라고 외부 지문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모의고사 지문 한 지문 정도는 저랑 같이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별개로 워크북에 있는 외부 지문 또 다른 지문이고요. 그리고 클리닉과 이제 클린 테스트랑 클리닉을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벨업 클래스예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꼭 참여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한 오답 분석을 끝내고 클리닉을 마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정확하게 담아가게 되거든요. 클리닉을 하게 되고 이제 매주 성적 통보를 하는데, 저는 학생들에게도 통보를 해요. 어머니들만 받는 통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이번 주에 숙제를 이 정도로 했어, 너가 이번 주에 본 시험은 이 정도의 등급이야. 저희 학원 내에서의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되게 경쟁을 해요. 이번엔 내가 1등 했어요, 네가 1등 했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이 가는 구조는 이런 구조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어표도 나가고 이렇게 영역별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도 나가서 학생이 이거를 보고, 어머니들보다는 학생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나의 취약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 시험이 실제로 이게 실제 학생의 성적표거든요. 오늘은 잘 봤네? 근데 3회차에 조금 소홀했더니 떨어졌어. 이제 분발해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과 같이 학생들에게도 성적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저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비고일 수업의 한 타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광문고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들이 평일은 4시부터 10시, 그리고 평일은 1시부터 10시예요. 클리닉 레벨업 클래스는요,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하되 시간 약속은 엄수를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올 거라고 선생님들이 스케줄을 비워놓는 거이기 때문에 시간은 엄수를 해주시길, 어머니들께서도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와서 그때 끝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미루고 그리고 방치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할 거고, 어머니들께서도 저의 피드백을 받고 좀 같이 촘촘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네, 그런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광문고의 어려운 부분을 이제 메꿔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정말 제가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진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맡겨주시면 피드백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은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함께 이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어머니들과 저는 같은 파트너입니다. 네, 3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 잘 관리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원장이고요. 광문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광문고를 일지망에 쓴 애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는 광문을 일지망보다는 이지망을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한영고를 먼저 쓴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어찌됐든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가 일지망, 뭐 대부분 한영 아니면 광문 뭐 이렇게 보통 일반고는 쓰게 되는데, 광문고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광문고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광문고, 한영고 이렇게 알고 있고 학교별 특징이라든가 뭐 문제의 경향이라든가 이걸 알아서 그 학교를 결정을 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더라고요. 대다수는 그냥 못 모르고 하는 거죠. 근데 광문고도 그렇고 한영고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반고들은 학교마다 좀 특색이 있기는 해요. 유독 어느 과목이 좀 어렵다, 아니면 어느 과목은 조금 쉽다,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여태까지는 광문고가요, 주변 학교들 중에서 그렇게 만만한 학교는 사실 아닌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광문고가 좀 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강동구에 오래 거주하시면 그래요. 옛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 가장 넓은 학교 1위는 강동구 내에서는 광문고입니다. 한영고를 작년부터 이기기 시작했어요. 별로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한영고를 이겼고, 그리고 서술형 시험 난이도, 객관식 시험 난도 한영고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동구 내에서 영어는 시험 문제 가장 어려운 학교 뽑으라면 전 광문고 뽑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대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유독 많았었어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개 중에 있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올해는 또 어떨지. 근데 사실 저는 바라고 있죠. 올해는 조금 더 영어를 조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신입생 입학고사가 코앞이네요. 근데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중학교 때 뭐 했던 거 보면 돼 이러는데 중학교 때 공부 안 했거든요. 내신만 하다 끝났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로 시험을 본다는 건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혹시 친구들이 아직 시험 일정이 조금 남았으니까 25년도 작년 거죠. 작년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있어요. 그 3월 모의고사를 그냥 풀라고 하지 마시고 해설을 쭉 한번 보게끔, EBS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냥 인강에 좀 익숙한 친구들이니까 그걸 한번 좀 싹 훑어보고, 분명히 앞에 부분 잘 안 들으려고 하겠지만 앞에 부분에서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빈칸 추론부터가 주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는 제가 광문고 선배들한테 늘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도 3월 모의고사에다 꼭 시험 문제가 그걸로 변형해서 많이 나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보고 갈 수 있게끔, 저는 일단 광문고 애들 데려다가 올해 신입생들 몇 명 모아갖고 한번 수업을 해줬거든요. 이번 입학고사 시험을 한번 준비해줬는데 다행히 애들이 또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좀 되면 광문고를 조금 수월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설명과 별개로 설 연휴 끝나고요. 제가 이제 결정을 딱 짓고 이제 왔는데, 광문고 시험지를 제가 늘 갖고 있죠. 제가 전담하니까. 그러면 1년에 총 4번의 시험을 보네요. 중간기말을 보죠. 작년도 기준으로는 교과서가 개정됐어요. 이 친구들 교과서가 싹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법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법하고 어휘가 관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광문고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어휘는 강동구 전체 내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어느 학교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어법 문제를 중간기말 모아보니까 그 문제가 꽤 되더라고요. 원래는 많지 않아야 되는데 어법 문제를 많이 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만 좀 묶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어법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근데 괜찮아요. 그게 외부 지문이니까. 아이들한테는 그게 외부 지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법이 어차피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만 풀면 되니까 그 방법을 설 연휴 끝나고 한 번 더 모아서 이렇게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아예 그냥 시험 문제 이런 게 광문고는 총 4번에 1년간 시험 문제 4번에 다 이런 문법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아예 보여줄게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 광문고는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이런 문제를 자꾸 내는구나를 애들이 직접 봐야 어법의 중요성이라든가 어법을 준비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어법 공부해야 돼, 단어 공부해야 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체감하지 않으면 잔소리로밖에 안 끝나더라고요. 뭐 어머님은 더 그렇고요. 영어 선생님 제가 얘기해도 잔소리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그럼 보여주지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혹시 아이들이 관심 있거나 어머님 아버님 관심 있으면 들을 수 있게끔. 네. 광문고는 시험 범위가 왜 자꾸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문고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영고가 1등이었는데 별 소득 없이 시험 범위를 너무 이렇게 넓게 잡아놔갖고, 저도 막 수업하다가도 막 숨을 헉헉 댈 때도 있습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도 해줘야 되네요. 근데 그것도 이해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쪽에서 뭐 문해력 그러잖아요. 그 타격을 영어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고 한국말로 설명해주는데 영어는 뭐 차치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온갖 걸 다 예시로 들어요. 저는 하루에 예시를 들다 보면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도 너무 많이 하고요. 없던 애가 한 10명 낳고요.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줘요. 근데 나중에 참 다행인 건 시험 보러 가서 그 지문 볼 때 선생님의 썰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웃겼던 썰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지문이 조금 바뀌어도 주제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게 문제를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 난이도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강동구 내에서는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광문고는 총 3문제가 영어에서 3문제가 무조건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애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지문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애들은 여태까지 중학교 때까지만 공부했을 때 뭐 몇 가 외우면 문제 풀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외우려고 하는, 특히 여학생들 자꾸 외우려고 들어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지문이 다 변형이 돼 있어요. 그 본인이 외웠던 그 지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결합형 지문이라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 밑에 거는 딴 데서 끌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봤을 때는 생판 모르는 지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부 지문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조금 수월하게 풀고, 여태까지 중학교 때 막 본문만 외우고 있고 막 학교 시험 막 A 등급 맞으려고 애썼던 애들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외부 지문은 주로 순서, 문장 삽입 이런 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극악무도하게도 거기에 어휘 문제를 넣어놨더라고요.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만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휘라는 게 사실 뭐 1학년 때 요만큼만 알아야 되고 2학년 때 요만큼만 알아야 돼,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광문고에 가면 지금 영어 실력으로 보면 이 친구들의 지금 실력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참 슬픈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광문고는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단어책이 없어요. 그러면 애들은 단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이거 언제 피 볼까요? 고3 때 피 봐요. 고1, 고2 때 내신 공부는 충실하게 했는데 단어 공부는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광문고를 볼 때마다 제일 많은 잔소리를 하는 게 단어예요. 그리고 단어 때문에 거의 중매산에 하게 돼요. 그게 배제고는 단어 한 번 시험 볼 때요, 한 2,500개 정도 외워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한영고요,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난도가 상당히 높은 단어를 써요. 광문고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휘 문제가 나왔다 하면 교과서나 뭐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안 내요. 고2, 고3 걸 끌고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는 니들이 알아서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준비가 그만큼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실력이, 단어 실력이 지금이 어쩌면 최고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얘기하면서 좀 슬프지만 단어 공부만큼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단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지만 애들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뭐 외우라 그래요? 단어 외우라 그러죠. 근데 그걸 제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얼굴 표정이 굳어질 때 딱 한 경우, 과제 부분인데 특히 단어 관련돼 있어서는 좀 엄해요. 그거는 유명해요. 과제랑 단어는 유명해요. 엄하기로. 그게 왜 그러냐면 문법도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 수 있고 독해도 어떻게 푸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삼촌의 할아버지 고모가 와도 절대 못 해주니까 단어를 대신 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엄하게 합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 영문 유출하는 게 있는데, 원래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1, 2, 3, 4, 5번 선택지가 한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싹 다 영어예요. 광문고 시험 문제 혹시라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한글은요, 맨 위에 제목 빼고, 문제 내는 문항의 제목 빼고는 한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위의 내용을 알고 나서 1, 2, 3, 4, 5번 다 영문 선택지로 나와 있는 거를, 그걸 애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준비가 안 되면 틀리는 건 둘째 치고 문제를 다 날려요. 왜냐하면 그거 해석하다가 시간이 없어 뒷문제를 못 풀어버려요. 서술형은 그냥 뭐 손도 못 대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을 높여야 되는 게 광문고지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막 열심히 공부를 시킨다고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은 매일매일 수업하다가 이제 문제가 나가잖아요. 문제를 다 설명해주고 나면 단어를 거기에 그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쭉 다 정리를 해주고 수업하면서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니네가 알아야 될 단어 추가적인 어휘나 반의어나 유의어나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 이런 거 위주를 계속 수업 끝날 때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컬러 프린트를 계속 줘요. 그럼 애들이 계속 보다 보면 아 이것도 나오네? 아 이거 또 나왔어? 아 이거 지겨워? 아 이거 또 나왔네? 어느 순간 익혀지더라고요. 광문고는 반복이 답이에요. 절대 능동적인 친구들은 아니에요. 본인이 막 알아서 뭐를 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강에 의존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어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요. 당연히 수업 듣는 사람은, 듣는 친구들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들으면 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뒤돌아서면 모르게 되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한문 시험 봤을 때랑 똑같아요. 열심히 해서 시험 보고 나서 다음날 딱 보면 모르는 한자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100점 맞고도. 애들이 그런 상태가 돼요. 백지 상태가. 그래서 무한 반복이 답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귀한 자식의 그 아이들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늘 의심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확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추와 함축은 어머니, 아버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요 수능 모의고사 21번 문제가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지문 이렇게 하나 나오고 밑줄 하나 쭉 줘요. 거기 밑줄 쳐놓고 그 밑줄이 전체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게 돼요. 근데 그 의미하는 게 당연히 1, 2, 3, 4, 5번 다 영문 선택지고 보통은 3점을 달고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3점은 영어가 제일 높습니다. 난도 높은 문제가 나오는데 함축 의미 추론이라는 문제를 안 내다가 재작년부터 좀 내기 시작했는데 광문고가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진 않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 경향이 자꾸 나오니까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만들어줘요. 함축 의미 추론 이제 문제를 만들어주는데 세상이 참 좋아진 건 AI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AI 통해서 제가 문제 만들어서 무한 반복을 시키니까 그 문제 유형에 좀 애들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함축 의미는 못 풀어가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무한 반복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어법 문제가 강화되는 만큼 어법은 공부시킬 거고 저의 최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어휘예요. 시험을 지금 고3 20년째 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제 아무리 이번에 뭐 수능 킬러 문제 칸트가 나와도 나오는 단어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수업 때마다 정리를 해줘요. 이 단어가 또 나왔어. 2주 전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 그럼 또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똑같이 순서 하나 안 바꾸고 정리해줘요. 모든 순서는 쉬운 거에서부터 고3 때 필요한 어려운 것까지 순차적으로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수없이 반복하면 어느 순간 애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들이 믿으면 한 번 나눠주고 다 외웠지가 되겠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100%는 안 믿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서술형은 광문고는 서술형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점수를 자꾸 깎으려고 드세요. 주려고 하는 서술형이 아니라 깎으려고 하는 서술형이 되고 그리고 단어들을 가지고 어법과 어형에 맞춰서 필요시 변형 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필요시 변형이 있다. 그럼 100만% 변형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필요하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형까지 그럼 품사도 알아야겠네요. 뭐 성문 기본용어 하는 애들도 아닌데 그 품사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을 좀 많이 높여야 됩니다. 어법 문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대로 내지 않아요. 그건 광문고원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좀 적응을 해야 되고 요즘에 영영풀이 문제 좀 내더라고요. 아이고 영어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단어 영영풀이까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단어가 그 지문에서 얘기하는 영영풀이가 맞는지 아닌지도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들은 다 민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의미하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의미하다 있어요. 근데 의미하다 말고도 비열한 인색한도 있고요. 수단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영영풀이에 민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수단에 관련된 영영풀이를 썼으면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그죠? 그것까지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가 광문고예요. 겁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하면서도 막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그리고 내용 유출 문제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AI의 힘을 참 충분히 많이 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로 대결 중입니다. 누가 더 맞출 것이냐. 그래, 너는 내라. 나는 맞추겠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요. 외부 지문은 그래도 좀 모의고사를 고2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한 고1 것까지 가끔 애들이 중간 때 시험 등급 컷이 너무 높아요. 점수 컷이 너무 높으면 고3 거를 끌어와갖고 외부 지문을 낸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그건 한 번뿐이고요. 대부분은 고1 내부에서 끝나니까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좀 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면 대부분 맞춥니다. 저는 남자치고는 엄청 꼼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꼼꼼하고 깐깐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저를 절대로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 정도의 포스는 갖고 있어야죠. 저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기 때문에 마냥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확실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안 되면 죽어도 안 되는 거고요. 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해요. 그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클리닉을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이제 학교 시작해서 3월 때부터 시작하면 제가 서술형 문제를 찍어줄 겁니다. 학교 서술형 문제를 찍어준데 그 문장만 좀 공부를 영작이에요. 외워야 돼요. 그 부분은. 그것만 외우고 시험 들여보낼 겁니다.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대부분 제가 찍어준 데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광문고로 전담하는 이유는 서술형을 보는 눈이 학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 다른 학교를 맡았겠죠. 그죠? 그래서 서술형을 보는 눈이 학교 선생님하고 저랑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서술형을 딱 찍어준 그 문장만 외우게끔 하고 나머지는 외우지 않을 겁니다. 딱 그 문장만 외우게끔 시킬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대단히 요 정도 되는 인원의 수업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애들 중에서는 질문할 게 있는데 말 못해요. 부끄부끄 하거든요. 그리고 틀린 사람 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을 이렇게 싹 보니까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 중에서는 대단히 수업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지만 소규모 수업이 또 잘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과외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1차적으로 듣고요. 그리고 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러기가 어렵거나 부끄부끄 하다면 1대1 선생님을 제가 아예 모셔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친구가 얘기를 하거나 어머님이 얘기해 주시면 시간을 제가 정할 겁니다. 매일매일 모실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1대1로만 봐주실 겁니다.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보는데 1대1로 제 진도 보면 다시 나갈 겁니다. 이거는 뭐 비용 추가 발생하지 않아요. 난 내 새끼들한테 내가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손 제로. 그렇죠. 제 수업은 다 영상 강의가 찍혀요. 현강입니다. 그래서 애한테 막 잔소리하는 것도 찍히고요. 몸개그하는 것도 찍혀있고 다 찍혀서 제 강의는 학원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태블릿이 따로 있어요. 영상을 넣어놓은 그때그때 넣어놓은 태블릿이 있고요. 그 영상을 보게 될 건데 학원에 와서 봐야 돼요. 어머님도 절대로 저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광문고를 비롯한 모든 학교 영상을 팔아먹는 일도 있어요. 제 자료를 돈 주고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에서 보게 되면 그 친구 옆에는 제 개인 조교, 지금 7년째 함께 하는 조교 선생님 옆에 붙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 보라고요. 핸드폰 걷고 다른 거 일치하지 말고 내가 준 이어폰으로 내가 준 태블릿으로 내 거로 그냥 보라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태블릿도 인터넷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일부러 다 안 되게 해놨어요. 그냥 집중해서 보라고. 그래야 그 연결된 그 자료를 수업을 다 들어야만 거기에 대한 과제와 내용 정리본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거 안 들으면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어머님이 달라 그래서 저는 안 줍니다. 애가 수업을 영상을 현강이든 인강을 다 들어야만 줍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자료죠. 자료만 갖고 공부한다는 건 상당히 건방진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 수업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전국 1등이라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전국 1등이라도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된다 안 된다는 확실해요. 그래서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과제물이요. 과제는 이거 너무 당연한데 고등부 선생님들이 바쁘시다 보면 과제 검사에 조금 소홀할 때가 있어요. 과제를 이만큼 내주고 점검을 못 하실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다 관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사인 다 들어가요. 제가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사인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돼 있으면 밤 10시에 스터디 카페로 소환됩니다. 밤 10시에 스터디 카페로 소환되는데 한 번 걸려들면 화수목 그 주는 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려들고 난 화수목 3일을 야근을 애들이 하고 나면요. 2번 다시 과제를 밀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맡은 거는 본인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한 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가정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밤 10시 이후에 남아갖고 애들 공부시킨다는 게 저한테도 쉬운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머님 아버님이 데리러 오라도 오겠죠. 저는 제가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주차장에 차를 못 대요. 밤에 가면 새벽 4, 5시에 나와갖고 차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피드백도 주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 요거요.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의석이는 모의고사, 그 시험 직전에 조의고사라고 애들이 이름 붙여줘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어감이 조금 그래요. 근데 다른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조의고사입니다. 광문고만을 위해서 문제를 제작하는데, 전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진도 빠지지만 늙는 느낌이에요. 한 3주를 밤에 거의 계속 밤샘 작업을 해요. 타이핑도 치고 막 하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를 참고해서 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광문고 10년치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광문고 들어가면 영어 선생님 누구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냐면 그분의 특색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그거 참고해서 문제를 주면은 애들이 곧잘 풀더라고요. 근데 어느 하나 광문고는 미리 아셔야 되는 게 객관식부터 그다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감안하고 가야 합니다. 네, 그거는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광문고에서 시험 범위가 A, B, C 이렇게 있어요. A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예요. 아주 수월해요. B예요. 부교재예요. 부교재는 학교에서 그럭저럭 나가줘요. 근데 C가 있어요. 그 C가 뭐냐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1도 봐주지 않아요. 그냥 모의고사 한 회분을 올려줘요. 몇 년도 몇 월인지 랜덤을 하나 올려줘요. 그러면서 설명은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와. 그리고 30%를 거기서 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아서 하는 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일일이 물고 뜯고 다 잡아줘서 다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테스트 보고 영작 보고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모의고사에서도 서술형이 나오고요. 시험 하나도 안 봐줘놓고 2학년 때는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을 내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 학년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특색들이 너무 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도로 나갈 거고, 뭐 애들 시험 잘 본 애들, 못 본 애들은 연락 잘 안 와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못 본 애들은 도망댕겨요. 근데 잘 본 애들은 막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 올해 그래도 간만에 서울대 붙었네요. 광문고에서. 그래서 서울대도 붙고 의대도 붙고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가 얘기도 되나? 재수하기로 했어요. 네.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서 다른 세계 같지 않나요? 근데 아주 독한 애예요. 3년 동안 제 수업을 꾸준하게 들어줬는데 서울대 붙고 나서 기뻤는데 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대는 서울대 의대가 아니었고 지방대 의대였는데 자기는 서울에 있는 의대로 꼭 가고 싶다. 그래서 큰맘 먹고 재수를 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 재수 뭐 그거를 보내주더라고요. 재수반 들어가면 여기 이거 있어요. 카드.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 입망할 놈이. 그래서 그래도 화이팅 하라고 얘기했죠. 내년은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75점에서 86점 맞았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사실은 올랐다는 게 중요하지. 뭐 얘네가 점수가 막 1등급이 아니어도 뭐 점수가 일단 올라야 1등급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 가끔 저 놀래게 하는 애들이 선생님 저 이런 점수 처음 받아 요로 나오면 너무 놀래요. 그럼 저는
근데 이제 생애 최고 점수를 고등학교 때 받는 애들도 있습니다. 영어 점수를. 그래서 저는 깐깐하게 구는 만큼 성적에 대해서는 좀 좋은 결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 2회 반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2회 반 있고, 수토반도 있고, 금토반도 있고, 수일반도 있고, 금일반도 있고요. 주 1회 반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와서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표를 광문고한테 할애하고 있습니다. 광문고가 제가 메인인 만큼,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빈틈없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재밌습니다. 저를 망가뜨리더라도 수업은 재밌게 갈 겁니다. 단, 복습만 열심히 해주고, 과제만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어머님들 사이에서 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애로. 근데 과제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어서잖아요. 그죠? 절대로 시험 끝나고 이만큼 풀지도 않은 자료를 버리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 만큼 아이들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따라올 수 있게끔 점검할 겁니다. 그렇네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학을 맡고 있는 수학 강사 김종희입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광문고를 좀 아셔야 될, 네, 그겁니다. 네. 광문고랑 광문고 정기교사. 예, 어머니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1년 커리큘럼, 그리고 시간 강사들, 광문고에 어떤 강사들이 들어오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광문고 보시면 아마 여기는 어머니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들은 거는 한 410에서 420명 정도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전학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등급을 410등, 410명으로 잡아서 좀 분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해드린 이유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A를 받으면 A는 이제 퍼센트 비율이 절대 등급 90점 넘으면 A인데 그 A에 몇 퍼센트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보통 제가 보니까 한 25%? 좀 쉬운 과목이면 한 30%, 4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를 보면 그 25%, 30%, 40%도 결국 2등급인 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장에 이제 입결을 보면 이게 광문고를 가시면 이제 현수막에 자랑 속에 걸려있는 그건데, 여기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재수생 껴있고요. 그리고 중복 합격자 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대 붙은 얘가 연세대 고려대 붙었겠죠? 그럼 여기서 다 카운팅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재수생도 껴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만약에 재수생이 의대를 준비하다가 서울대 한번 넣고 의대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는 또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재수생이 카운팅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뺄 거 빼고 이러면 결국 이거 다 더하면 70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보면 한 뺄 거 빼면 50명 정도가 이제 홍익대 정도 라인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잘 보낸 케이스입니다. 네, 올해 강문이 의치안이 10명이 나왔다는 게 조금 잘 보낸 케이스입니다. 광문은 의치안 계열은 잘 못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성적이 나왔는데 2등급이면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1등급도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 퍼센트를 봤을 때 그래도 한 5% 안쪽 혹은 한 7% 정도는 돼야 요 어머니들이 이제 알고 있는 애들이 원하는 대학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럼 광문고 정기고사는요. 일단 제가 문제를 가져왔는데 문제를 일부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만 뽑아왔어요. 네, 작년 실제 애들이 좀 어려워했고 좀 까다로워했던 문제를 보면 여기 올림포스가 이제 광문고 부교재거든요. 네, 보면 문제가 좌우를 보시면 완벽하게 거의 똑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똑같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애들이 조금 어려워했고 좀 까다로워했던 것들을 보시면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올림포스랑은 좀 다른 책입니다. 올림포스 연계 시리즈인데 그 고난도 편에서 나왔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광문고는 늘 부교재에서 많이 내고, 그리고 그 연계 시리즈인 유형평가 고난도 편에서 나오고, 그리고 킬러 문항은 모의고사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건 어디에서나 다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진짜 봐야 되는 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은, 자, 문제 구성이 객관식이 14에서 15문항, 65점. 이건 고정입니다. 점수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단답형은 4문항이고, 서술형은 3문항으로 작년에 출제가 되었고, 실제로 2, 3년 전에는 단답형이 저기서 2문제가 플러스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배점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단답형은 문제가 많은데 배점이 적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서술형보다. 근데 서술형은 난이도가 낮고 문항수가 적습니다. 왜? 서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단답형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객관식 풀고 단답형 풀다 보니까 시간을 다 허비해서 서술형 이거 싹 다 날립니다. 근데 막상 집에 가서 풀면 서술형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약간 광문고는 좀 전략적으로 푸셔야 돼요. 네. 이건 제가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조금 좀 체크해줘야 되는 게 지금 고3일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내문항이 나왔다가 갑자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자, 나 6문제 낼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작년 애들은 다시 또 4문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문고에서 그냥 4문제로 픽스를 한 건지 아니면 경련으로 할 건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문항은 늘어도 배점은 11점으로 고정입니다. 지금 3점, 4점, 5점, 5점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3점, 4점을 쪼갭니다. 막 2점, 1점 막 이런 식으로. 쉬운 문항을 앞에 2개 넣어놓고 뒤에 내문항 난이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서술형 세문항은 냅두고 이런 식인데 지금 이걸 다시 내문항으로 바꿔서 조금 쉽고 무난하고 어렵고 서술형은 쉽고 무난하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출제 경향은 일단 불교재 출제 비율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막 불교재를 막 열심히 풀면 너무 좋은데 근데 결국 올림푸스 자체가 쉬운 교재라서 어디에나 있을 법한 문제인데 광문고는 그냥 불교재가 올림푸스다 보니까 출제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올림푸스 연계 시리즈 유형편 고난도인데 이걸 그럼 3권을 다 봐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안 써놨거든요. 들어와 주신 어머니들만 알려드리려고. 유형편 보면 맨 뒤에 보면 이제 서술형 페이지가 한 페이지, 2페이지 있고 그 뒤에 유형편에서 고난도 문제가 있어요. 네, 거기서 좀 나오고요. 유형편은 그 외에선 안 나옵니다. 왜 그 외에 있는 문제들은 다 올림푸스에 있거든요.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도는 얘는 조금 복불복이에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말 적게 나오면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고난도에서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고난도는 우리 아이가 1등급이야. 이미 10% 안에 들어. 이거 문제 나온 거 틀려도 10%에 들어요, 어머니. 실제로 지금 광문고 1등급 컷이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80점 초반에서 70점 후반대로 형성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년 애들이잖아요. 올해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어려운 문제 다 틀려도 1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문고. 예,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고난도는 1등급인데 나는 좀 전교권을 들어가고 싶어. 아니면 나 뭐 4, 5%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 애들만 봐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킬러 문항으로 출제하는데 저는 솔직히 비중을 고난도보다는 모의고사를 좀 더 두고 수업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고1하고 수학 마지막 할 거 아니잖아요. 예, 다 고2, 고3 겪어야 되니까 차라리 모의고사 문제로 수학 감각을 키우는 게 2, 3년을 봤을 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배점은 매우 높은데 단답형은 난이도가 낮아서 서술형을 먼저 푸는 게 조금 좋습니다. 광문고는. 자, 이제 정기고사 대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일단 부교재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올림푸스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전 실제로 광문고 학생들 기준으로 못하면 5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조금 잘한다 하면 한 3번 정도? 그리고 직부 때 무조건 한 번 더 풀고요. 예. 왜냐면 애들이 나 이거 풀 줄 아는데요 해도 막상 시험 전에 풀고 들어가냐 안 풀고 들어가냐는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풀리셔야 되고 단 출제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숫자 조금만 바꿉니다. 아니면 물어보는 거 조금만 바꾸고. 그래서 되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고 올림푸스 연계 시리즈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써놨는데 그 고난도는 살짝 넣어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고난도에 나와 있는 문제가 어느 시점 문제에서나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가끔가다 신유형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고난도에. 그 아까 문제 보시면 거기도 신유형이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캐치를 해주면 조금 편합니다. 네. 자, 고난도 문항 대비는 모의고사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강문고 선생님들이 이게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강문고 선생님들이 조금 뭐랄까 문제를 잘 연구를 안 한다라는 느낌이
이유가 뭐냐면, 가끔, 정말 가끔 08년도 수특강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06년도 문제를 하나 가져와서 객관식에 배치를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끔. 지금 고3인 애들이 그걸 좀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2 애들은 작년 고1 시험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이상한 문제가 몇 개 좀 껴있긴 한데, 근데 이게 고난도 문항이라기보다는 애들한테 보기에 좀 낯선 거. 왜냐면 트렌드가 한참 전인 문제인 거니까, 뭐야 이런 거? 막 이런 문제가 가끔씩 한 문제씩 이게 출동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서는 다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퍼스 고난도를 풀기보다는, 고쟁이랑 마더텅은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거든요. 예. 마더텅은 완벽하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고, 고쟁이는 그런 모의고사를 기출을 조금 섞어가지고 스텝 1, 2, 3로 나눠져 있는데, 고쟁이는 솔직하게 1등급이 아니면 스텝 2부터 어려워합니다. 예, 스텝 1과 스텝 2의 난이도가 잘 확 나요. 스텝 1은 센보다 쉬운데 스텝 2는 센 C단계만 모아놓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고쟁이는 좀 많이 어려워하고, 마더텅은 이제 어머니들이 잘 아시는 교재고 자이스토리랑 똑같습니다. 예, 자이스토리랑 똑같고, 절대 등급이랑 이제 그 옆에 1품 정도 하나 써주시면 이게 좋은 게, 아까 그때 좀 전에 제가 말한 킬러 문항 가끔 이상한 거 문제가 재작년에 1품에서 나왔고요. 작년에는 절대 등급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 그 기출은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뭐 이러한 학교들의 기출이 그 기출심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죠. 시험 감각을 키워야죠. 예. 무엇보다 시험 감각이 제일 필요한 학교가 저는 배제보다도 광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배제도 하고 강문도 하고 강릉도 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늘 말해주는 게 시험 감각 키우는 거는 광문이 1순위여야 됩니다. 예. 문항수가 타 학교에 비해 좀 있는 편이어서 애들이 시간을 정말 못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를 저희가 좀, 여기가 이제 별표인데, 여기가 정말 별표인데, 서술형은 3문항이고 단답형은 4문항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 그냥 점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여기는 보통 이제 한 문제당 6점에서 7점. 여기는 한 문제당 많아봐야 5점 정도입니다. 근데 그 5점 문항들은 서술형 문항보다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객관식을 풀고 서술형에 가서 서술형 답지를 예쁘게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단답형을 가서 위에 쉬었던 1, 2번은 좀 풀고, 3, 4번은 또 이제 학생들이 기막힌 능력이 하나 있거든요. 단답형을 찍습니다. 예. 1부터 999인데 그 999분의 1 확률을 뚫어요. 예. 그 가끔씩 이제 무적의 논리죠. 사인 코사인은 1, 0 마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맞으면 아싸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건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고, 객관식을 먼저 풀고 나서 서술형을 푸는 게, 부분 점수도 봤잖아요. 예. 여기는 막 열심히 풀어도 틀려도 5점 그대로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내가 서술 좀 예쁘게 작성하면 그래도 한 2, 3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수를 충분히 획득을 하고 난 후에 단답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꼭 애들이, 쌤, 그럼 전 서술형부터 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저는 말합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술형부터 하면 애들이 늘어져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기 때문에 괜히 평소에 안 하던 쓸데없는 것들을 막 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객관식 서술형 단답형 순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정말 직보를 보통 제가 3일을 불러요. 좀 과하다고 할 정도로 부릅니다. 직보를. 근데 3일 내내 어떻게 풀라 했지? 객관식 서술형 단답형이요. 어떻게 풀라 했지? 객관식 서술형 단답형이요. 쌤,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푸다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아마 어머니들이 제 설명을 듣고 나면 꼭 1학년 중간고사 때, 딸 아들아 어떻게 풀라 했지?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이요. 라고 해도 오면 다릅니다. 예, 이게 시험을 보면 애들이 머릿속이 좀 하얘지나 봐요. 당연히 이게 쭉쭉쭉 풀다 보니까 단답형 문제가 보이면 넘겨야 되는데, 그 한 장 넘기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까 기출문제 풀 때 조금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예, 어려운 거를 좀 앞에다 섞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애들이 고난도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좀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게, 있을 때 이런 걸 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문고는 제 이름입니다. 저의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냥.
이런 걸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의 최강인데, 이게 어머니들 오해하세요. 중상위권이라는 거는 중위권도 잘하고 상위권도 잘한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강문고 많은 선배들을 상위권을 진입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에서는 제가 강문고가 제일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제 자랑 같아서 좀 제가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일단 제 수업을 들으면 성적은 다 오릅니다. 그리고 제일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그럼 지금 5등급제에서는 3등급 중반쯤인 거예요. 그런 애가 기말고사를 한번 겪더니 3등급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2주에 한 번씩 클리닉을 안 와요. 그럼 애들이 뭐라 해요. 그럼 그때는 와. 또 안 와.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를 하고 보고 나니까 애가 눈을 떴어요. 아, 저 쌤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2학년 모든 시험 다 1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애들도 한 3등급, 4등급에서 올라오면 한 1, 2등급은 다 진입을 시켜 놓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1등급인 애들은 원래 어딜 다녀도 1등급이 나와요, 어머니. 네. 자, 수학은 기본부터 심화까지 놓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지론이 있습니다. 수학은 못할수록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처음에 딱 들으면 어머니들이 항의를 조금 하세요. 애들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전 당당하게 말합니다. 애들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기본 문제가 되어 있으면 저도 기본 문제 안 풀리죠. 근데 기본 문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본 문제부터 풀리니까, 그래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놓치지 않고, 또 하나 애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시험을 잘 보려면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 다 틀려도 1등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잘해야 되고, 내가 안 틀려야 되는 문제를 안 틀려야지 시험이 잘 나오는 건데, 애들은 쌤, 저 어려운 것만요. 이러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1등급부터 4등급 다 있어도 무조건 기본 문제를 스타트로 해서 갑니다. 단, 이제 3월달은 솔직히 이제 선행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곱셈 공식을 제가 3월달에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막 3월달에 나머지 정리를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기본 개념은 설명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의 신입니다. 이거는 애들이 타이틀을 정해줬어요. 저는 정형화된 해설지 풀이보다는 저는 좀 전략적인 풀이를 선호합니다. 제가 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원을 다녔을 때 학원이라는 거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막상 학원에 오니까 풀이가 장황해. 그러면 저는 학원 안 다닐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제 풀이는 정말 애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면 시험 시간을 매우 단축시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객관식이라는 거. 네, 서술형을 이게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내신을 할 때 이거는 서술형 풀이야, 이건 객관식 풀이야. 라고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에는 이제 서술형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서술형 풀이로 풀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합니다. 고덕동에서는. 자, 이 페이지는 없습니다, 어머니. 네. 저만의 비법이라기보다는 저만의 시스템이어서 관리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제가 이제 애들을 시험을 잘 안 봐서 고3,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고3 애들을 가져왔어요. 이제 보면 문제를 제가 다 이제 맞은 거, 틀린 거 다 하면 여기 퍼센트가 뜨잖아요. 제 반 애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만 따로 소팅을 해가지고 좀 잘하는 애들한테 좀 준다거나, 좀 애매하게 한 절반 정도면 하면 한 중위권한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직보 프린트를 좀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어머니들한테 전송을 하면 제 전화가 불이 나기 때문에 애들한테만 그냥 이제 등수, 넌 몇 명 중에 몇 등이야 정도만 하면 애들끼리 투쟁심이 붙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쪽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숙제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하게 기본적으로 숙제는 해야 된다라는 주의여서, 네, 제 수업을 들으려면 숙제는 무조건 해야 되고 지각은 하지 말아라 라는 주의여서, 그거 2개만 해준다면 성적은 내가 올려줄게 라는 주의여서 웬만하면 해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2번 연속 안 해온다? 얘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네, 얘는 집에 못 갑니다. 실제로 방학에서. 그래서 이 반이 수요일 아침 9시 수업인데 저랑 같이 퇴근했어요. 네, 제 10시에 끝나는데 저랑 같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숙제는 다 동그라미로 채워놔야 돼요. 네, 약간 좀 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수업은 어머니들 좀 많이 빡셉니다. 네, 제 수업은 좀 많이 빡세서
그럼 이제 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원이. 그래서 좀 스무스한 쌤들도 계십니다. 근데 커리큘럼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어머니. 근데 좀 중등부랑 좀 차이 나는 게, 중등부는 내신을 하면서 선행을 해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고등부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고등부는 그렇게 큰일 나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중등부 애들한테 공부시켰던 걸 생각하면 고등부 들어가면 진짜 다 3, 4등급 내려옵니다. 90점짜리 애들이 나 중학교 때 90점이었어. 그래서 그만큼만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앞자리에서 빼기 2를 과감히 하시면 그 아이의 점수가 됩니다.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량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근데 그 공부량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잡아놔야 돼요. 네. 고2로 넘어가서 부족한 문제량을 채우면 안 돼요. 고1 때 무조건 많은 문제량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기본부터 심화까지 해서 그 기본이 고1 때 완성이 되면 고2는 기본을 투자하는 시간이 좀 확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뭐 여기는 어느 학원이나 다 똑같아서 이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 선행 대수를 해주시면 좋고, 네. 대수 한번 했는데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저한테 안 배우면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합쳐놨어요. 왜냐면 좀 짧아요. 예. 그 8, 9월이 좀 짧고 2학기 중간고사가 진짜 헉 하면 다가와요. 근데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예.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원의 방정식. 예. 그런 단원이어서, 근데 가장 중요한 단원에 대해서 제 일부러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전 이때는 솔직히 방학 때부터 약간 좀 내신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광문고 선생님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4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머니를 봐서 너무 좋아서 해맑은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 예, 원장님이십니다. 예, 연합 S를 하고 있고, 이제 수요일, 죄송해요. 제가 다른 강사 시간표를 안 외워서 그걸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압도적으로, 다들 이렇게 끄덕이신 거 보면 들어보셨잖아요. 예, 1타입니다. 예, 정말 1타입니다. 예, 그리고 오정원 선생님이시고, 예, 이분은 이제 애들이랑 뭐 서로 이제 치고받고 많이 싸우면서 조금 하위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종범쌤이 이제 천사십니다. 예. 저랑 결이 다른 천사. 보통 이제 전 애들이 다 악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천사라고 합니다. 되게 부드럽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랑 좀 결이 안 맞으면 이제 여기로 여기로. 예. 저랑 결이 좀 안 맞으면 여기로. 그리고 내 수업이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여기로.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올립니다. 너는 저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예,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저희 반 애들의 상을 맞춰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시간표를 보면 제가 목요일, 일요일이에요, 어머니. 근데 이게 연합으로 써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광문고를 맞는데 수요일을 안 비웠다는 거는 제 잘못입니다. 왜냐면 광문고가 다들 알다시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이 야자가 있어요. 예, 상위 한 10% 안에 들면 강제적으로 야자를 합니다.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 뭐가 좋냐? 이런 걸 말해야 되잖아요. 뭐가 좋냐? 세트, 그러니까 세부사항 써주는 활동들을 정말 매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반에 있는 그 야자반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 생기부 작성할 때 되게 편하게 해요. 단점이 뭐냐? 시험 대비랑 겹쳐서 활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때가 막 죽을라 해요. 예. 그게 단점이고,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일반 야자의 열풍이 막 불어요. 갑자기, 너도 나도 할래. 그래서 일반 야자에 들어가면 제 소리를 또 못 들어요. 근데 전 당당하게 말할게요, 어머니. 일반 야자 필요 없습니다. 일반 야자 가면 뭐 하냐? 남자애들은 농구 축구를 하고. 예. 근데 거기가 또 시간이 애매해요. 9시에 끝나거든요. 농구 축구를 하고 옵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러면 야자하러 온 줄 아니까, 우리 아들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여자애들은 무엇을 하냐? 이제 수면을 보충합니다. 예. 왜? 나 이제 밤에 와가지고 인스타 해야 되거든. 예. 보통 일반 야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 상위권 10% 들어간 야자는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일반 야자는 저는 솔직히 비추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래서 목요일로 제가 깔아도 일반 야자 애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 반에는 광문도 많고, 강릉도 잘하고요. 배제도 잘합니다. 못하는 학교는 이제 명일상일, 여자랑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너무 여고만 있는 애들은, 예, 거기는 좀 안 맞아서. 그 외에는 제가 실제로 광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문 대표 들어왔고, 제가 제일 잘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노형섭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저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종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순서는 일단 고등학교 전과정, 과학과정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저희 통합과학 단원별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광문고등학교가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 좀 같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과정 그리고 수업 시간 안내까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과학 전과정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많이 보셨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 1, 2랑 그리고 과학탐구실험 1, 2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은 시수가 4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실험은 시수가 1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시험을 봅니다. 통합과학은 당연히 상대평가고요. 그리고 과학탐구실험은 절대평가라 요거는 학교에서 그 한 학기에 시험 한 번만 보고 시험 문제도 거의 다 알려주고요. 수행평가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줬던 실험 그대로 한 다음에 실험 보고서 작성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과학탐구 실험에 관련된 거 질문하라고 해도 딱히 막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반 선택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공계열 학생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면 1학기 때 무화생만 개설이 됐고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지구과학은 2학기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선택하는 학생 수가 많이 적다 보니까 그 필수 과목이 많이 없어서 지구과학이 그래서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2학기랑 그리고 고3 1학기까지 1년 동안 총 8개 단원 중에 연계해서 한 3개 정도 하면 이수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들어야 뒤에 역학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연계해서 들을 수 있고 건너뛰고 듣는 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막 간호 이런 쪽이 아닌 이상 대부분 물리화학은 다 권장 과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공계열 학생들은 물리화학을 대부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과학은 듣기 싫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하나를 꼭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친구들도 과학을 한 과목은 꼭 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저게 상태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급 받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보통 저 맨 끝에 있는 융합선택은 학교별로 그 광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1학기 때는 안 넣고 2학기 때랑 고3 1, 2학기 때 저게 이제 3과목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저기가 절대평가라서 그냥 편안하게 저기 하라고 보통 말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선택을 조금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당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통합과학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광문고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처음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냥 되게 심플하게 시험 문제가 좀 그 시험 범위가 되게 심플하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1단원, 2단원, 기말고사가 2단원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한 단원씩 끊어서 좀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새로 나왔던 게 통합과학 1의 1단원과 그리고 통합과학 2의 3단원이 이제 새로 들어온 단원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저기에 과연 얼마큼씩 문제를 낼까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일단 1단원 문제가 그 통합과학 1의 1단원 문제가 7문제가 나와서 좀 저도 되게 의외였었고 근데 문제는 어렵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은근히 저기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되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시공간, 뭐 거시세계, 미시세계 나오고 그냥 공간 질량 같은 그 물리량이나 기본 단위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뭐 이거 어렵진 않네 하면서 애들이 많이 준비를 안 해서 의외로 저기서 한두 문제씩 틀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 3단원은 이제 예전 교육과정과 같이 쭉 있던 내용이라 뭐 그렇게 별다르게 바뀐 내용은 없고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단원에서 핵심 내용은 어려워하는 게 이제 원소의 생성 및 주기율표, 그리고 화학결합까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요 중력과 역학 시스템,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광문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과학은 한 3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9문제에서 30문제 내외로 나오는데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2문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6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편차가 그때그때마다 좀 있는 편이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길게 쓰는 말 그대로 서술이 아니라 거의 문답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까닥 정도만 쓰는, 그래서 많이 15째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나와서 이게 문제수가 좀 30문제로 다른 학교에 비해 좀 많아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서술형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보시면 등급 컷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따로 안 적어놔서 이제 수행평가가 40이고 중간 30, 기말 30인데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중간고사 때 등급 컷이 1등급이 이제 광문이 작년에 404명이어서 이제 40명이 1등급이었는데 89점이 중간고사 1등급 컷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더 낮아졌습니다. 79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랜덤으로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공부를 중간층이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학기 때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요 1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요 화학 변화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요 어려운 문제를 6문제를 왕창 어렵게 내서 이때 또 점수 평균 1등급 컷이기 때는 또 83점 이렇게 됐었어요. 83.5점인데. 그래서 좀 작년 한 해는 좀 들쭉날쭉 난도가 들쭉날쭉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요 나머지 여기 중에서 어려운 거는 요 에너지 생산에서 전자기 유도가 좀 어렵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 작년에 1년 평균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학 변화, 2학기 중간에 요 화학 변화를 제외하면 그렇게 특출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잘하는 친구들은 다 맞거나 하나 틀리고 이렇게 잘 봤고, 이제 중학교 때 자기가 좀 공부를 했다 싶은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은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조금만 공부하면 85점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과학을 엄청 싫어하거나 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자기 90점 넘었던 친구들이 처음에 요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90점이 넘은 거예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요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딱 과학 공부의 양을 늘리지 않아서 점점 좀 떨어지더라고요, 점수가.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게 좀 공부 양도 좀 많고 문제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과목,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에도 한번 치이고 영어에도 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애들을 부르기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뭐 부르려 그러면 어디 가 있고, 나랑 약속 잡았는데 또 붙잡혀 있고, 그래서 막 그랬습니다. 네. 슬퍼지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단원씩 진행이 됐고요. 단신 통합과학 2에 요 3단원이 여기는 이제 반으로 쪼개가지고 절반이 이제 중간, 나머지 절반이 기말 이렇게 봤는데, 요 내용도 그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선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막 여기에 엄청 많이 헷갈리게 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나오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집 정도 풀 수 있고, 그리고 EBS 문제도 좀 풀 수 있고, 요렇게 빠르게 좀 실수 없이 풀 수 있으면 점수가 그렇게 낮진 않을 정도로 작년에는 난도가 나왔고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표적인 문제 몇 개만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저 문제가 그냥 EBS에도 있고요, 수능에도 옛날에 나왔던 문제고 그냥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식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수능 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라도 모르면, 보기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그냥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본인도 억울하고 저도 속상하고
옛날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줄에 오지선다 같은 경우는 내가 확실하게 한 문장만 알고 있으면 그 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고등과정의 수능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좀 많이 알아둬야 된다. 많이 알아둬야 된다가 아니죠. 꼼꼼하게 싹 다 외워야, 그래야 안 헷갈리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여기에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잘 푸는데 저렇게 기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상당히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문제도 좀 많이 대비하고 그래서 저게 이제 역학 시스템에 있는 내용인데 저 문제는 그렇게 특이하다라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평이하다라는 정도 난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학 같은 게 여기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 EBS 개념 완성에 수능 유형 기출 문제 해가지고 비슷한 유형이 객관식으로 나온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서술형으로 저렇게 1, 2번으로 내버렸고요. 배점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1번을 틀리면 2번은 자동으로 틀리게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간 요 A, B 값을 다 숫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를 잘못 쓰면 그냥 연쇄적으로 다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객관식 이런 모를까 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내서 애들이 요게 28번이라서 이제 슬슬 집중력도 끝나갈 시점에 요 문제가 이제 애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다 작년 기출이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이랑 지구학 같은 경우는 이 광목원 선생님들이 재밌게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나 데이터 같은 거는 안 주고, 문제집에 있는 그래프나 데이터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거나 어디 막 희한한 데서 끄집어와가지고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래프나 데이터 표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접목시켜서 해결하는 문제들, 이게 전형적인 수능 지구과학 생명과학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공부를 다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단 당연히 수업은 판서로 이론 수업을 먼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반 수업인데 그래서 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복습. 이게 복습을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복습 보통 저랑 그냥 수업을 하면서도 그냥 외워지게끔 그냥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또 테스트도 좀 보고,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채점을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채점을 하고 이거를 왜 틀렸는지 자기가 이걸 아까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내가 이 니은을 틀렸는데 니은을 이제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걸 내가 왜 모르는지, 뭐를 해야 이걸 알 수 있는지를 그걸 본인이 스스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중학교 때는 전혀 그런 작업을 안 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채점을 중3 때까지 해주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냥 애들이 귀찮아서 그냥 문제 풀고 던져놓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채점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러고 학원으로 오거든요. 그럼 제가 많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질문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문제 전체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진짜 그게 가장 안 좋은, 공부는 했는데 시간도 들이고 문제도 풀었는데 효과는 되게 낮은 그런 공부 방법이라 꼭 반드시 채점을 하고 오답 정리하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 그런 것들까지 좀 많이 개별 첨삭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같이 만약에 디귿을 모르겠으면 너는 이걸 몰라서 모르는 거니까 요거 다시 한번 외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틀린 거 있으니까 이거 다시 외워야겠다. 근데 본인이 저한테 알아서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 저 여기 아직 좀 덜 외웠으니까 요거 좀 더 외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친구들은 알아서 나중에는 잘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고2 올라가서도 고3 가서도 이제 안 떨어지고 쭉 상위권을 유지하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보통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응용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면 보통 시험 한 3주나 한 4주 전쯤부터 이게 다른 학교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EBS 문제나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것들 좀 많이 풀려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유형이 새롭게 나오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응용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리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렸네요. 그 수업 시간 안내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은 7시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3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